자, 오늘 이제 히든 챔피언이고요. 히든 챔피언은 챔피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든, 숨겨져 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이제 챔피언이라고 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뭐 좋은 직장을 이야기할 때 뭐 신의 직장, 그다음에 뭐 신도 모르는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신도 모르는 뭐 그런 이제 좋은 기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히든 챔피언을 이해를 하면 뭐 좀 즐겁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보시면 독일의 어떤 이제 헤르만 지몬이라는 학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이 독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이제 핵심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안한 개념이 바로 이제 히든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월마트도 있고 이제 90년 당시에 뭐 IBM도 있고 되게 유명한 널리 알려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독일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히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 지멘스, 아디다스 몇 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독일 경제는 상당히 이제 강건하다.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이 독일 경제의 핵심은 뭐냐? 대기업은 아닌데 글로벌. 근데 이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왜 눈에 띄지 않나? 아, 얘네들이 대중적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히든 챔피언의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어떤 경제 선봉, 독일 경제 중추 기업을 의미하는 히든 챔피언 우리가 왜 배우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가 됐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 뭐 우리가 경제의 어떤 구조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이제 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가운데가 튼튼한 그런 경제 구조가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히든 챔피언을 육성을 해야겠다. 뭐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개가 됐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히든 챔피언을 오늘 네. 이해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히든 챔피언은 예,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업입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 측면에 있어서 세계 3등 안에 들거나 아니면 해당 특정 그 기업이 속한 대륙에서 1위인 그런 기업. 근데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한 5조 원 내의 이제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조 원 정도 되면 엄청 큰 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매출 규모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매출액 5조라는 것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참,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5조라고 설정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10억 달러 이하, 즉 1조 원 내외의 어떤 매출이 형성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50억 유로에 대한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한 1조 원 내외의 연매출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든의 관점에서 이제 대중적 인식이 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챔피언의 개념이고, 세 번째 기준이 우리 히든의, 을 이제 내포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90년에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96년에 이제 기준을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히든 챔피언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2년 당시에 한 세계적으로 한 2,80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기업은 23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게 대중적 인식이 낮다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이 소비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자, B2B 기업, 특정 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이제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독일 기업 중에서는 이제 기계 분야 기업들이 예, 대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그 2010년 당시에 그 독일의 핵심 어
히든 챔피언들의 업종 분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30% 정도가 30% 정도가 이제 빨간색에 해당한 이제 기계 분야의 이제 기업들이다. 그리고 당시 이제 독일 기계 산업 내 히든 챔피언이 2010년 당시 한 450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비르트겐이라는 기계 업체입니다. 사실은 요 문양과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주황색의 뭐 요런 것들은 아마 길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종종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요 기업은 기계 업체인데요. 아스팔트에 등 도로 포장하는데 이제 쓰이는 기계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로 포장을 잘 생각해 보면 아스팔트를 이제 믹싱하거나 아니면 믹싱해서 이제 그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식어야지 그 뒤에 차들이 많이 다녀도 도로가 안 망가지니까요. 그런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도로 포장 기계, 그리고 도로 포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믹싱하는 플랜트만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961년에 비르트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자기 성을 이제 회사 이름에 붙인 거고요. 두 아들이 계속 가족 기업의 개념으로 이제 경영을 하다가 2017년에 매각을 했고 대신에 이제 자회사의 형태로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실 히든 챔피언의 특성에 부합하는 회사인데요. 그게 특정 분야에 이제 한우물만 되게 깊게 파는 그런 전략. 대신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라는 상당히 지배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당 분야의 어떤 기업 인수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30억 유로 정도 됩니다. 한 3조 원 정도 3조 원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사이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처라는, 역시 또 독일 기업입니다. 1935년에 설립됐는데, 이 회사는, 세척 서비스, 세척기기 분야의, 어, 히든 챔피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소라고 하면은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진공이든 고압 뭐 등등 가리지 않고요. 청소가 필요한, 세척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도 2024년 매출이 한 35억 정도 유로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이제 비르트겐과 비슷하고요. 매출액 규모가 한 3, 4조 원, 에 속하는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세척 분야에 어떠한 이노베이션이 있을지 생각을 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년 이내에 개발한 신제품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의 어떤 사업화라든지 판매 성과가 우수한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국 당시 조사했을 때 23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23개가 2,700, 뭐, 50개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중은 작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사에 따르면 한 13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히든 챔피언이 독일에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합치면 거의 뭐 한 1,8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13위였다라는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 23개 기업의 평균 고용은 한 400명, 평균 매출액 한 2천억 원, 그다음에 업력이 한 30년 정도 됐었고요. 모두 이제 매출 규모는 1조 미만, 수출 비중은 평균 한 30%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뽑혔던 23개 회사가 여기 있고요. 선생님들 뭐 아시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보시면은 B2B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B2C인 업체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유닉스, 헤어드라이기 유닉스 아시죠? 자, 그다음에 37. 손톱깎이는 37이죠. 37. 그다음에 오로라 월드.
예, 여러분 인형을 만드는 회사 중에 오로라 월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요런 회사들을 빼고는 뭐 도자기 회사, 예, 그다음에 쿠쿠전자 요런 회사들을 빼고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B2B 업체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히든 챔피언으로 꼽혔던 회사이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챔피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좋길래 챔피언이냐? 예. 예, 여러 히든 챔피언에 대한 연구들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해보고 이제 헤르만 지몬이 얘기한 것과 결합해서 이제 히든 챔피언의 특성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 틈새 시장에서 예,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되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뭐 말이 쉽지 예,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좁은 틈새 시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예, 강력한 집중 전략으로 그 분야에서는 내가 1등이 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략 자체가 사실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특화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예, 포인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장 규모가 큰 것들을 우리가 볼륨 마켓이라고 본다면요. 이 볼륨 마켓은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범위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그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 중소기업들은 이제 당해낼 자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장 규모는 크지만 경쟁이 치열한 볼륨 마켓은 포기하고 이제 좁은 예, 틈새 시장을 가져가겠다. 대신에 거기에서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해서 선점도 하고 예, 높은 가격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만으로도 또 그것을 한정하면 시장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글로벌화를 이제 강력하게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영 때 학습했던 것처럼 예, 해외 투자를 해서 예, 각 나라 고객이 어떤 특수한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효과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그 히든 챔피언 특성이 기준이 그 세계 시장 1, 2, 3위의 점유율인데요. 그 점유율이 일단 압도적인 것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위 기업 대비 압도적인 상대적인 예,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30%로 뭐 그렇게 높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든 챔피언의 특징이 뭐냐면 30%임에도 불구하고 2등 대비, 시장 점유율 2등 대비는 점유율의 비율 자체가 2.34로 좀 상당히 이제 그 갭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절대적 점유율이 33%인데 상대 점유율가 2.34면 2등의 점유율이 15%가 채 안 됩니다. 왜냐면 33 나누기 2.34를 하면 여기 14.1%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든 챔피언 기업이 점유율이 33%일 때 2등 기업에 그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2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4.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예. 웬만하면 이제 2등, 1등을 이제 넘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근데 이러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바로 예, 고객 만족이랑 혁신 중에서 우리가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점진적 혁신이라는 거죠. 자, 고객 만족은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틈새 시장, 우리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 그 틈새 시장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예, 만족과 혁신을 달성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만족을 감동을 주냐? 어떤 특정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솔루션 형태의 이제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고객들이 이제 감동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예, 기회주의적으로 단발성 거래에 초점을 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일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공정과 제품, 시스템, 마케팅 서비스 등등을 이제 망라하는 전 분야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점진적 혁신을 함으로써 어, 이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히든 챔피언의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적이면서도 점진적 혁신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 추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적인 성장 추구라고 하면 압도적인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진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계속 경각심을 가지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회사 전반에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분위기가 이제 배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장기간의 어떤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암묵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차세대 R&D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어떤 틈새 시장에서의 글로벌 마켓 리더 지향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은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핵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로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 회사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 그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확보하려는 경향이 이제 매우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단기간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부에서 자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사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이크를 하게 되다면 단기적으로는 바이 하는 거 외부 조달이 이제 바이인데 바이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하우의 보호라든지 전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높은 가치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든 챔피언들은 신념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꾸준히 내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영리한 점이 어떤 비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는 또 유연하게 외부화함으로써 핵심 역량 개발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폐쇄적인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이크라는 것이 단독으로 만든다고 친다면 얼라이 같이 만드는 거죠. 공동으로 만드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전략적 제휴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히든 챔피언의 특성입니다. 그 핵심 역량의 내부화라고 해서 되게 고집스럽게 스스로 개발하는 거에만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전략적인 파트너가 우수하다면 제휴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히든 챔피언의 특성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일단은 목표 자체가 상당히 야심차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선언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면서 그 목표를 직접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히든 챔피언의 목표 자체가 뭐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고객도 몰랐던 문제를 발굴하고, 근데 그것들을 경쟁자에 비해서 항상 빨리 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든 챔피언들의 이제 야심찬 목표와 비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 같은 것도 모두 모아서 이제 몰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영자들이 상당히 어 헌신적입니다. 기업과 자기 자신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어 이 회사가 어려운 것은 내 삶이 어려운 것과 똑같다.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리더십 실천하는 리더십 으로 이제 회사를 이끌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직원들한테 공동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이제 헌신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거래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 구축과 이런 것들로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거두는데 공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히든 챔피언 특성이 노사 간의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이 노사의 협력을 우리가 회사의 내부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사이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 성과 이제 협력 관계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이직률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잘 나가지 않고 회사에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합니다. 위기에 직면하면 경영자들이 기업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근데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의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요. 그 관점에서 히든 챔피언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회사를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세계 시장 1, 2, 3이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 회사보다 잘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우리가 한다. 네. 안 좋은 케이스가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한데 예,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은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교육 콘텐츠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런 회사는 외부의 전문가한테 맡기고. 근데 1등 기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1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한대요. 자, 일곱 번째는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기업은 뭐냐면, 창업자 가문이 그 기업의 주요 주주이자 경영진으로서 계속 참여하는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예를 보셨던 비르트겐이라든지, 카처 보시는 것처럼 그 가문에서 특정 가문에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는 가족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주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장을 하는 순간 그 창업자 가문이나 이쪽에 어떤 지분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히든 챔피언들이 상장하지 않고 어, 가족들이 주요 주주로서 회사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이제 경영자로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주인이랑 관리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랑 관리자가 다릅니다. 월급쟁이 사장이 회사의 주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월급쟁이 사장들이 어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뭐 공격적이거나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회사 전체적인 어떤 체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창업자 가문이 주인이면서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직원들도 우리 회사는 경영진이랑 주주가 같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예. 둘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거 갈등에 따른 어떤 회사의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정 지역에 예,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역 사회와 활발하면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마라톤 대회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기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지역 사회로부터 이제 긍정적인 평판도 구축하면서 어 동시에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도 올라가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팬데믹 때 더욱 이제 가치를 발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일곱 가지 특성이 가장 좀 히든 챔피언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오해를 방지하고자 조사 결과를 보면 종업원 수는 여러분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2037명이었는데 200명 이하도 한 22%나 되고요. 3000명 이상도 21%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매출 규모도 아까 50억 달러 미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7천만 달러 이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7억 달러 이상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하는 제품은 주로 산업재다. 예, 소비재도 있긴 합니다만 서비스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산업재가 많다. 산업재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뭐 기계, 그다음에 전기, 정밀, 예, 기계 안에서도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 챔피언은 챔피언인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은 당분간 세계적인 점유율을,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니까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회사 내의 분위기도 좋더라. 이런 관점에 있어서 와, 챔피언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발굴하자. 독일 경제 중추더라. 그래서 한 몇 개의 기관에서 히든 챔피언, 우리나라에 이제 히든 챔피언을 뽑자. 그래서 육성시키자라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거래소. 코스닥 상장 법인 중에서 히든 챔피언을 찾아서 이 회사 좋은 회사다. 투자자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어, 또 투자도 활성화하고 뭐 그러한 노력을 2014년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는 주력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상장법인.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의 어떤 품질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 보실 한국형 우리나라가 정한 우리나라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조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2014년에 27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매년 추가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존 기업들은 이제 연속 선정도 가능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쭉 있었습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을 거쳐서 이제 25년까지 올해 8월 7일에 선정한 이제 22개 기업까지 해서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도 쌓이고 있고요. 어, 2015년부터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표현 대신에 라이징 스타라는 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든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선정한 코스닥 히든 챔피언에는 패밀리 비즈니스의 개념은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히든 챔피언은 아니니 라이징 스타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추가가 돼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뭐 어,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아마 아시는 회사도 있고, 만약에 뭐 코미코와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미코라는 회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지금 거의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25년 8월 7일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그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정말 나름 이 분야에서는 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출입은행에서 히든 챔피언 인증 제도라는 것을 요거는 12년, 13년, 14, 3개년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목표,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히든 챔피언으로서 이제 후보 기업 선발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수출 3억 달러 이상, 뭐 세계시장 5위 이내, 3위 이내로 하면 너무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기업 몇 개 없으니까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 이제 글로벌 중견 기업이다라고 해서 한 3년 정도 시행하다가 2015년 후에는 선정이 중단된 그런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드클래스 300입니다. 이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300개 기업을 육성하겠다.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그 다음에 또 지속적인 혁신을 하고 특정 대기업의 거래 구조가 중속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을 제조기업들에 한정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추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성장성이랑 혁신성 같은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월드 클래스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이제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기업들은 뭐 정부 사업에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한 300개 정도 선정했었고요. 2011년부터 한 연평균 3, 40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18년에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됐는데 선정되고 나서 뭐 경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다소 좀 부정한 방법으로 월드 클래스에 선정된 다음에 나 사실은 이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18년까지 하다가 이제 다시 좀 중단하고 21년부터 예, 좀 구분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 연평균 20개 정도 예,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들을 월드 클래스 300의 기업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힘펠 뭐 이제 월드 클래스 300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뭐 연구개발 과제 지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 이제 선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성장의 도약을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처럼 기계 분야의 히든 챔피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관점에서 히든 챔피언들을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 2010년대 이후에도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나름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 한국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애들만 연구한 논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더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걸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이 이제 뭐가 있는지, 뭔지를 좀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한국적인 맥락에서 히든 챔피언의 특징은 특정 대기업의 매출이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독자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갑니다. 한국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해당 분야에서 챔피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거래 구조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시장을 키우고 싶어도 먼저 거래를 튼 대기업이 삼성에 팔지 마, LG에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근데 히든 챔피언이라고 선정이 됐거나 인식이 되는 기업들은 반대더라. 특정 대기업에 매출이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뭐 미미한 그런 중소기업들과의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소수 핵심 고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틈새 시장의 지향이라든지 고객의 만족을 통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소수의 고객들만 잘 관리를 하면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에서의 효율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대기업과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에 있어서도 좀 일정 수준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사의 니즈 대응 능력. 이런 부분, 뭐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높은 수익성 달성에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최고 경영진이 그 중간 관리자라든지, 또는 이제 일선 직원들한테 권한 위임을 잘 합니다. 예. 즉,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 자체가 유능한 중간 관리자들이 많은 기업들이다. 초기에는 만약에 창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이해를 한다면 초기에는 소수의 어떤 창업자 중심의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이끈다면 100명, 300명 이런 기업이 됐을 때는 이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능한 중간 관리자들을 많이 키운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노사협력 그리고 훈련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고 충성심이 높고 이직률이 낮다라는 관점과도 이제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이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그 기업의 특성만큼은 원래 이제 독일에서 주창되었던 히든 챔피언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꾸준히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히든 챔피언의 특징인데 한국의 히든 챔피언들도 R&D 투자를 일정 수준 이상 집행을 하고 있다. 독자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그리고 1차 벤더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매출이 수출을 지향하는 구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R&D 투자를 일정 수준 이상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그 지식이라든지 뭐 핵심 정보 같은 것들을 특정 직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부의 어떤 뛰어난 사람의 암묵적인 지식,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뛰어난 성과를 거뒀을 때 내 몸값이라든지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정보나 역량을 나만 알고 싶다. 그래서 되게 숨기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가면 그 회사는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인력들이 달성한 성과나 경험들을 회사 내에 전파,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지식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뭐 승진도 시켜주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한국의 히든 챔피언들 기업에서 잘 나타나더라. 예,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탐색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 회사 것으로 이제 변형시키는데 그 변형된 결과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이제 회사 전체의 어떤 뭐 제품 개발에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것들과 같은 선순환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기업의 관점에서 이제 창업자라든지 그들의 가문이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내부자들, 그 창업 멤버라든지 또는 뭐 회사의 중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잘 되면 나의 부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 어떤 대리인 갈등, 주주와 대리인 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 기업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데 이제 역량과 시간을 더 많이 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불황기에도 이제 갑자기 뭐 불황이 왔다고 해서 사람을 자르거나 투자를 감축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인내하면서도 단기 플랜에 기반한 경영을 하더라. 그리고 기술력이 이제 무장돼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이제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했는데 그 점진적 혁신의 패턴이 과거에는 이제 단순 생산에만 그쳤다면 이제 생산을 넘어서서 이제 설계까지 가는 걸 ODM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고요. ODM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브랜드도 이제 달게 되는 그런 형태로 예, 진화하더라라는 것들을 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생산만 하는 OEM에서 생산에다가 설계까지 하는 ODM. 생산 설계를 넘어서서 그,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기 브랜드를 달고 팔 수 있는 OBM으로의 이제 진화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력이 깁니다. 상대적으로 회사들이. 뭐, 아까 평균 32년이라고 했는데, 4, 50년, 60년, 70년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잘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인 이제 기술 패러다임 변화 관점에서 이 회사가 잘 대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상당수의 우리나라 그 휴대폰 부품 회사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적응을 못했거든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부품의 성능의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비약적으로 중요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라든지. 그다음에 DVD에서 영상의 재생 기술이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을 때도 역시 많은 기업들이 좀 쓰러졌고, DVD 제조사들. 그다음에 오늘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살아남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히든 챔피언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는 이제 AI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창에다가 뭘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정보를 넣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챗GPT에서 그냥 구글에 접속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구글이 광고 수익을 더 이상 거둬들일 수 없다는 거 있습니다. 검색을 해야지 광고가 뜨는데 검색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기술 패러다임 변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살아남는 기업, 여기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이 결국 힌드 챔피언이더라. 다 죽었으니까. 다 죽고 이제 이 기업들만 남았어. 그 밖에 어떤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부문에 간의 어떤 협력이 잘 되는 기업. 우리가 8주차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제품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세 부서가 생산과 마케팅과 연구개발 R&D라고 했는데 이런 그 회사 내부의 어떤 아까 노사 협력의 관점에서 이 그룹 간의 세 가지 그룹 간의 어떤 협력이 잘 되는 것도 이제 한국 히든챔피언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지향. 아까
글로벌 시장, 좁은 시장이지만 글로벌 리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 상당히 어, 적극적인 기업들이 이제 히든 챔피언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이제 이해를 할 건데요. 별다른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